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1년 정책 시행 이후 5G 특화망을 구축한 장소가 4년 만에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5G 특화망은 디지털 AI 전환의 핵심 인프라로 우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K-POP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K-POP는 출범식에서 국산 NPU 성능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레퍼런스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동해안에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습도가 낮아지는 계절적 요인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한국인 이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앱은 챗GPT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 조사 결과 올해 챗GPT의 사용자 성장률이 1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5G 특화망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전환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비스를 구축한 작업장이 100곳을 넘어섰는데 2030년에는 300곳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은별 기자입니다. 공간을 정찰하는 사족보행 로봇이 부착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영상을 끊김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산업단지에서 활용되는 배송 로봇도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전송받아 원하는 곳까지 신속하게 물품을 전달합니다. 모두 5G 특화망 덕분에 가능해진 업무들입니다. 5G 특화망은 단일 네트워크 안에서 수천 개의 장비가 동시 접속해도 안정적 품질을 유지하는 서비스로 산업 현장의 디지털 AI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카메라의 모습을 비추면 3D 홀로그램으로 변환이 되는 AI 홀로 매직입니다. 5G 특화망은 이렇게 10ms 이하 초저지연 통신이 가능해 AI 기반 자동화 구축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2021년 과기정통부가 정책을 시행한 이후 5G 특화망을 구축한 장소가 4년 만에 100곳을 넘어섰습니다.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AI 로봇이나 각종 센서들과 실시간 연동되는 AI 스마트 공장, AI 물류센터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5G 특화망 기반 AI 기술로 사무 공간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오피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이 디지털 AI 전환으로 본격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넓은 광대역, 초저지연, 고품질 QoS, 보안성 등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로 우리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추가 주파수 공급과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 중견 기업의 5G 특화망 도입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신경망 처리 장치 NPU 관련 15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K-POP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 AI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를 열고 K-POP 협의체 출범식도 함께 개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K-POP 협의체는 국산 NPU 성능 고도화와 현장 중심의 레퍼런스 확보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도 채택했습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AI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AI 반도체는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저전력 국산 AI 반도체의 고도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PU는 현재 인공지능에 많이 쓰이는 그래픽 처리 장치 GPU보다 전력 소모가 적고 가격 경쟁력도 있어 차세대 인공지능 칩으로 불립니다. 2028년 차기 유엔 해양총회 개최지로 한국이 확정됐습니다. 유엔 총회는 현지 시간 9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한국에서 유엔 해양총회를 개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169표, 반대 2표로 한국을 개최지로 확정했습니다. 결의안에는 해양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담은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이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유엔 해양총회를 2028년 6월 한국에서 개최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엔은 또 차기 회의의 공동 주최국으로 한국과 함께 칠레를 선정해 한국에서 열리는 본행사 개최에 앞서 칠레에서 2027년 사전 고위급 행사가 열리게 됐습니다. 차기 유엔 해양총회는 수중 생명을 주제로 한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따라 해양 오염 방지와 해양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 어업, 해양 보호구역 설정, 국제해양법 체계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동해안에 건조특보가 길어지면서 초겨울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쌓이고 습도가 낮아지는 계절적 요인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는솔 기자입니다. 지난 8일 경북 청송군 주황산에 발생한 산불. 1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건조한 날씨에 하마터면 대형 산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겨울철에는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대기가 건조해지고 산 전체에 낙엽도 두껍게 쌓여 작은 불티에도 순식간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중 산불 발생 건수를 보면 여름과 가을에 줄어들었던 산불은 겨울이 되면서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안 일대에는 일주일 넘게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강풍까지 불어 대형 산불 위험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 정부는 오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산이 통제된 구역에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나 인화 물질은 아예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산에서의 흡연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허용된 지역 외에서의 취사나 야영 행위도 해서는 안 됩니다. 산간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집 주변에 낙엽과 풀 등을 수시로 제거하고 불법 소각도 절대 금물입니다. 건조한 겨울에는 사소한 부주의가 쉽게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올해 한국인 사이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스마트폰 앱은 챗GPT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시간 앱 결제 데이터 분석 기업 YG앱 리테일이 한국인 스마트폰 이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올해 챗GPT의 사용자 성장률이 19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다이소몰, 올리브영, 모니모, 지마켓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들 앱 가운데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모바일 앱도 챗GPT로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월 평균 사용자는 1,672만 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표본 조사는 YG앱 리테일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안드로이드와 iOS 스마트폰을 쓰는 한국인 가운데 월 평균 사용자가 400만 명 이상인 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카카오가 대대적인 개편으로 논란을 빚은 카카오톡 친구 탭을 다음 주부터 복원합니다. 카카오는 오는 15일부터 과거 사용했던 카카오톡 친구 목록을 되살리는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지난 9월부터 도입된 격자형 피드 형태의 친구 탭은 선택 옵션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이용자가 원할 경우 개편 전 친구 탭을 선택해 원상 복귀를 하거나 지금의 친구 탭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이번 달 안에 카카오톡 개편 업데이트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없으며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로봇 시장을 선도하는 건 중국인데요. AI 영상이나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실제 시연 영상이 화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긴장된 표정으로 링 안에 서 있는데요. 헤드기어도 끼고 복부 보호대도 차 단단하게 무장한 모습입니다. 상대는 바로 이 로봇입니다. 로봇이 발차기를 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맞으면 어떨까요? 보호장구를 찬 사람이 크게 뒤로 밀려나는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로봇의 발차기 위력이 엄청나 보입니다. 로봇에 진짜로 맞은 이 남성은 다름 아닌 이 로봇을 만든 중국 회사의 사장님 CEO였습니다. 로봇의 실감나는 격투 기술을 보고 사람들이 CG가 아니냐고 의심하자 이렇게 시연 행사를 한 겁니다. 기술의 발전이 새삼 무섭게 느껴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쿠팡을 언급하며 기업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실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어 쿠팡도 형법상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뒤 감소하던 쿠팡 이용자가 엿새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데이터 테크 기업 IGA웍스 모바일 인덱스는 지난 7일 기준 쿠팡 일간 활성 이용자가 1,610만 3,500명인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전날 일간 이용자보다 16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로 엿새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습니다. 다만 역대 최대 일간 이용자를 기록한 지난 1일보다는 188만 명가량 적습니다. 이를 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태 뒤 쿠팡 이탈이 주춤해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지마켓을 비롯해 다른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이용자도 소폭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국의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교통카드를 꺼내지 않아도 편리하게 이용요금을 결제할 수 있는 이른바 태그 리스 시스템 도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 분야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국민의 안전 요구에 발맞춘 21개 핵심 기술을 선정했는데 우선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태그리스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추진합니다. 기술 표준과 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국 버스, 기차역 등의 호환성을 확보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승하차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또 AI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철도 환승센터에 혼잡 재난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합니다.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계속 늘고 있는 1인 가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800만 명 가구를 넘었습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가 20%로 가장 많았고 서울의 10가구 중 4가구는 1인 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3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2인 가구 비중은 0.2%포인트 늘어난 반면 3인 가구와 4인 가구 비중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감소했습니다.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가구를 넘어선 뒤 2021년 700만을 돌파했고 3년 만에 800만 가구를 넘었습니다. 고령화와 청년층의 결혼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70세 이상 1인 가구 비중이 19.8%로 가장 높았습니다. 고령화 영향으로 70세 이상 1인 가구는 159만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다음으로는 29세 이하가 17.8%, 60대 17.6%, 30대 17.4% 순이었습니다. 성별 연령대는 남자는 30대와 29세 이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고 여자는 70세 이상 60대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39.9%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역 10가구 중 4가구가 1인 가구인 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대전과 강원, 충북, 경북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높았습니다. 평소 자주, 가끔 외롭다고 응답한 비중이 1인 가구는 49%로 전체 가구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주말 주된 여가 활동은 동영상 콘텐츠 시청이 76%로 가장 많고 휴식과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순으로 나타나 전체 인구에 비해 정적인 활동으로 여가를 보내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연락조차 끊긴 직계 가족이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국민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저소득층이 국가로부터 의료 급여를 받으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양비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지원하느냐와는 상관없이 자녀 등 부양 의무자의 소득을 따진 뒤 이 가운데 일정 비율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을 따지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의료급여 선정소득 기준이 102만 원인데 혼자 사는 A씨의 소득을 67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연락마저 끊어진 아들 부부 소득 산정액 가운데 10%인 36만 원을 부양비 명목으로 잡아 무조건 A씨의 소득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결국 A씨의 소득 인정액은 103만 원이 돼 기준을 넘게 되고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복지부는 이런 불합리함을 개선하고자 내년부터 의료급여 부양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6년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A씨는 자신이 버는 67만 원만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돼 수급자 인정이 가능해집니다. 부양비가 폐지되면 이렇게 실제 소득이 아닌 가상의 소득으로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어지면서 의료급여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가운데 최소 5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향후 고소득 고재산을 가진 부양 의무자만 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올해보다 1조 1,500억 원 늘어난 9조 8,400억 원의 의료급여 예산을 편성하고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취업자 수가 2달 연속으로 20만 명 안팎의 증가폭을 유지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달 취업자는 2,904만 6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2만 5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6월에서 8월 10만 명대에서 9월 30만 명대로 늘었다가 지난 10월 19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15세에서 29세 청년층 취업자가 17만 7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도 44.3%로 1.2%포인트 떨어져 19개월째 하락했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취업자가 13만 1,000명 줄어 19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졌습니다. 제조업 취업자도 4만 1,000명 감소해 17개월째 줄었습니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장이 올해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에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수능 오류와 논란 등으로 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낙마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무석 기자입니다.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영어 영역 1등급 비율이 3.11%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게 문제였습니다. 채점 결과가 나오자 수능 영어 출제가 교육과정의 학습 정도를 평가한다는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절대평가 취지에 맞는 시험 난이도를 목표로 하였으나 당초 취지와 의도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평가원 누리집엔 난이도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글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럴 바엔 영어를 상대평가로 되돌리라는 목소리까지 커지자 교육부 장관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과도하게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건 사실이지만 이것을 바로 평가 방식의 전환으로 판단하는 게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교육부가 영어 문제 출제와 검토 과정을 조사하겠다고 밝힌 뒤 5일 만에 오 원장은 사임을 결심했습니다. 수험생과 학부모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역대 평가원장 12명 가운데 8명이 중도 사임했는데 이 가운데 난도를 이유로 그만둔 건 오 원장이 처음입니다. 평가원은 이번에도 출제 전 과정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해 수능 문제가 안정적으로 출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1년 전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싼 레커칠 시위로 홍역을 앓았던 동덕여대가 다시 갈등에 휩싸일 위기에 놓였습니다. 학교 측이 오는 2029년 남녀공학 전환을 공식화하자
학생회 측이 학생 85% 이상이 반대한다고 맞서며 긴장이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송수연 기자입니다. 학생 총투표 결과 수용하라. 동덕여대 총학생회가 남녀공학 전환에 대한 학생 총투표 결과를 대학 측에 전달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투표에는 재학생과 수료생의 과반이 조금 넘는 3,466명이 참여해 85.7%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수기기구 논의나 온라인 설문 등에서 전환 의견이 더 많았다는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 조사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학생회 측은 대학 측 조사 과정이 문제였다는 입장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서 교원, 직원, 동문, 학생의 의견이 1대1 비율로 반영되면서 학생 의견이 축소 및 왜곡 반영되어 하지만 대학 측은 앞서 반년 동안 진행한 공학전환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절차라며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반대 의견을 존중해 현 재학생들이 졸업하는 2029년을 전환 시점으로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동덕여대는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둘러싸고 본관 점거 농성부터 레커칠 시위까지 극한 대립을 겪었습니다. 동덕여대는 여전히 지난해 시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공학 전환을 둘러싼 학교와 학생 간 입장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격렬한 대립이 또 반복될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추위를 막기 위해 가격대는 다소 있지만 따뜻한 거위털이 들어간 구스다운 패딩을 찾는 소비자가 많은데요. 일부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품질 기준인 80%에 미치지 못하거나 아예 오리털을 사용한 덕다운 패딩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손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된 아웃도어 브랜드 노스페이스의 대표적인 패딩 제품입니다. 거위털 제품으로 표시됐지만 실제로는 오리털이 섞인 재활용 충전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자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노스페이스는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거위털 패딩 구스다운은 오리털인 덕다운보다 상대적으로 가볍고 따뜻해 가격도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팔리는 다른 구스다운 패딩에는 거위털이 실제로 얼마나 들어있을까? W 컨셉과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4곳에서 판매되는 구스다운 패딩 24종을 분석해봤더니 7개 제품이 품질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레미, 라벨르핏, 히플리, 클릭앤퍼티와 프롬유즈 등 5개 제품은 거위털 비율이 6.6%에서 57.1%에 불과했습니다. 구스다운 패딩의 거위털 비율은 80% 이상 돼야 하지만 이 제품에 들어간 거위털 비율은 7%도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벨리아와 젠 아흐레 2개 제품은 실제로는 오리털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온라인에서는 거위털 패딩으로 잘못 표시해 판매됐습니다. 충전재 솜털의 비율이 실제보다 낮거나 혼합률을 표기하지 않은 제품 5개도 적발됐습니다. 조금 더 가벼운 무게에 좀 더 따뜻한 제품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구스를 선택하신 소비자분들은 그보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보온 성능의 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구스다운 품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개 업체는 상품 정보를 수정하거나 제품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쇼핑 플랫폼 업체들 또한 환불 등 소비자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상품 품질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